혹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생각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두통이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분명 잠을 잤는데도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답답함의 원인이 우리 목 뒤쪽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뭉쳐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를 딱 막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랑 같이 딱 한 군데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뒤통수 중앙에 만져보면 가장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양쪽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진 곳에 두개골 바로 아래를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부드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눌러보세요. 기분 좋게 뻐근한 느낌이 드시죠?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금 누른 그것은요, 우리 뇌의 자체 정화 시스템, 즉 그림프 시스템의 핵심 배수관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아주 정교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노폐물이나 독성 단백질들을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싹 씻어내는 말 그대로 뇌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청소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뇌에 자꾸 쌓이게 되겠죠. 그 결과 브레인포그나 어린 모를 두통,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뇌의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목, 그 중에서도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근육들, 후두하근에 있습니다. 이 후두하근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육의 일부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단단한 막, 즉 경막이라는 곳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근육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뇌를 사는 막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면 그 힘이 뼈를 거치지 않고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막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후두하근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이 연결된 경막을 미세하게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뇌척수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 일종의 펌프 작용을 만들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경추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거북목 같은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이 후두하근이 만성적으로 뭉치고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후두하근은 더 이상 부드러운 펌프 역할을 못하고요. 오히려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병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목 근육 긴장이 뇌척수액 순환을 방해해서 배수관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통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이 후두하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적인 압박이에요. 양손에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감싸 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아까 차였던 그 지점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너무 아프게는 말고요. 시원하게 뻐근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머리의 무게를 엄지에 자연스럽게 씻습니다. 그리고 깊게 호흡을 하면서 30초에서 90초 정도 그 압력을 유지해 주세요. 숨을 후 내쉴 때마다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기본적인 압박에 좀 익숙해졌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동적인 움직임을 추가해서 근육을 더 깊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엄지로 지그시 압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뻗어겨 보세요. 마치 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5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압박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아주 조금씩 돌려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듯이 역시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물론 집에 마사지볼이나 테니스 공 같은 게 있다면 벽이나 의자에 기대서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한 입 마사지가 굳어버린 펌프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셈이죠. 물론 이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급성 목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혹은 상부 경추가 불안정한 분들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사지를 하다가 어지럼증이나 팔저림,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사지 후에 운동한 것처럼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건 긴장됐던 근육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강화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압력이 변하면서 내측 수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후두하근 긴장의 근본 원인인 거북목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의식적으로 턱을 뒤로 당겨서 이중턱을 만드는 듯한 턱 당기기 운동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약해진 목 앞쪽 근육을 강화하고 짧아진 후두하근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면입니다. 뇌의 그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 특히 스파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뇌의 청소 효율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요, 뇌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서 수면 중 정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건강을 지켜 뇌 정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해지는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신경학적 불편감들은 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물리적인 문제이고요. 이 시스템은 우리 목의 근육과 자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뇌 건강을 단순히 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혈액내 베타아밀로이드 수치를 측정하여 뇌 속 청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검사는 알츠하이머성 변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생활습관 교정이나 영양치료를 더 정밀하게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뇌기능의 불균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같은 뇌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TMS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신경세포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인지력 회복이나 불안, 우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뇌 청소와 뇌기능 강화를 위한 방법들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검사와 치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낄까?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활기차고 사교적일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이런 성격의 차이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 즉 천성이나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인 양육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3의 변수가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성격이 우리 몸 안에 함께 사는 수조 개의 생명체, 특히 장내 미생물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크게 5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5 성격 모델입니다. 신경성,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여기서 신경성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쉽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평소 불안과 걱정이 많은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장에는 아주 특징적인 세균 패턴이 발견되기도 하죠. 2018년 국제학술지 Brain Behavior and Immunity에 발표된 한국인 성인 6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한 여러 결과에서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에는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세균 그룹이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에는 우리가 아는 대장균처럼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죠. 반대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 사교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의 장은 어떨까요? 2020년 오스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체계적인 사람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 장에서는 라코노스피라과라는 세균 그룹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장에서 사는 세균의 종류와 이처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장 속에 사는 이 작은 미생물들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뇌와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을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의 전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아라는 종류의 세균들은 장에 있는 특정 세포들을 자극해서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균들은 심지어 세로토닌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죠.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종류들이 장내에서 이 가바를 직접 생산해냅니다. 결국 우리의 장은 뇌기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들이 생산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장내 미생물은 그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화학물질들의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우리 기분과 감정, 나아가서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격과 장내 세균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극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성격 이식 실험인데요. 한쪽에는 선천적으로 겁이 많고 불안이 높은 소심한 생쥐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호기심이 많고 대담한 성격의 생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장내 미생물을 서로 바꿔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담했던 생쥐가 소심한 생쥐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자 불안해하며 구석으로 숨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소심했던 생쥐는 대담한 생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후에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성격적인 특성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 말 그대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 실험은 장내 미생물이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은 장내 미생물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지만 생쥐의 행동 변화를 인간의 복잡한 성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인간의 성격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요인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그 결과를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유전과 환경을 넘어 장내 미생물이라는 제3의 변수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해 봤어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매일매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 그리고 식단을 넘어서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생선이 풍부한 식단이죠.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이 많은 서구식 식단은 장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처럼 유산균 자체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들이죠.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부티르산 같은 아주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서 장과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고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다만 너무 과격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죠. 잠이 부족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수면의 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생산에 문제가 생겨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여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밤의 고통 속에서 수면제를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의존하십니다. 저 또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였던 경험이 있기에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쉽게 찾는 그 알약이 과연 진짜 해답일까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면제를 복용한 10명 중 8명은 다음날까지 머리가 멍한 숙취 효과를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버립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죠. 이처럼 수면제는 잠 못 드는 증상을 잠시 억제해 줄 수는 있지만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뇌와 몸의 시스템을 교란시켜 더 깊은 문제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수면제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 명확한 한계와 위험성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다가 끊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야말로 수면제가 가진 가장 큰 함정이자 우리가 약을 끊지 못하게 되는 의존의 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수면제, 특히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 같은 약물들은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제로 활성화시켜 잠을 유도시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죠. 하지만 우리 뇌는 굉장히 똑똑해서 외부에서 약물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내가 직접 가발을 만들거나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법을 놓쳐버립니다. 뇌의 가바 수용체는 둔감해지고 그 숫자도 줄어들게 되죠.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각성 상태에 빠집니다. 잠들기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불면이 찾아오는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환자분들은 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약 때문에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약 없이 꿀잠을 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면의학계에서는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 약물보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가장 먼저 시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카페인 피하기, 침실을 어둡게 하기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의 뇌는 침대는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밤은 불안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다. 이것처럼 잘못된 연산을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것이죠.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 조절 치료를 통해 졸릴 때만 침대에 눕고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즉시 침대에서 나오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편안한 곳이라는 인식을 다시 새겨주는 거죠. 수면 제한 치료를 통해 불필요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 수면의 효율을 높이고 인지 재구성을 통해 오늘 8시간 못 자면 내일은 망할 거야.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고 교정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수면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약은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내 뇌에 새겨진 건강한 습관은 평생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최우선 표준치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뇌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우리 몸의 더 근본적인 곳,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불면증을 더 이상 뇌나 심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 특히 장내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기분과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로토닌이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세로토닌은 안정적인 기분뿐만 아니라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꼭 필요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바로 이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멜라토닌 역시 부족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면증 환자분들의 장내 환경을 분석해보면 특징적인 미생물 불균형이 관찰됩니다.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익균, 특히 항염증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기여하는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균들은 주로 들어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해균들은 증가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장 건강 악화가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 수면 호르몬 생산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없이 꿀잠을 자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비밀은 첫째, 잘못된 수면 습관이 각인된 뇌를 재훈련하는 것. 둘째, 수면 호르몬의 원료를 만드는 공장인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임상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환자분의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지행동 치료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 조절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유익균 자체를 보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뇌의 각성된 부분을 안정시키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TMS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해서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장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15분간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저녁 식사 메뉴로 가공식품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추가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뇌와 장의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예요. 현실을 내 입맛대로 바꿔 생각하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순응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건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 뇌의 아주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승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배고플 때 느끼는 괴로움이랑 비슷할 정도라고 하죠. 그럼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행동을 바꾸기보다 생각을 바꾸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거든요. 예를 들어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믿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 뇌에 있는 전대상 피질과 섭렵이라는 부분이 이런 모순을 감지하고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정신승리는 이 불쾌감을 빨리 없애주는 방법인 셈이죠. 반면에 수능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은 동물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통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었다는 그 경험이 모든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뇌의 아주 원시적인 부분, 뇌 간에 있는 등쪽 솔기핵이라는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기력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협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 뇌의 기본 설정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전두 피질이 개입해서 따로 학습해야 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능력입니다. 결국 정신승리나 수능이나 똑같은 문제에 대한 뇌의 다른 해결 방식일 뿐이에요. 둘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고통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생존 전략인 거죠. 현실을 바꾸는데 드는 엄청난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절박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너무 오랫동안 기대게 될 때 생겨납니다. 정신승리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수능에 중독된 사람은 모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인 HPA 축을 고장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뇌에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만성염증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과 해마의 크기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는 정말 무기력한 수능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 그는 의식적으로 끔찍한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몸의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는 그때 깨달은 거죠. 나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이 사항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건 우리 뇌의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인 메타인지,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무기력한 반응에 굴복하는 대신 의식의 방향을 아내와의 사랑이라는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일부러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전전두 피질이 뇌의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통제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틈이 생겨야 굳어버린 반응 대신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훈련과 환경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유연성을 어떻게 우리 삶의 기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는 몸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몸에서 뇌로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쉬고 4초간 숨을 멈추고 4초간 내쉬고 다시 4초간 멈추는 박스 호흡법을 하는 거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은 우리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핵심 신경인 미주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요. 활성화된 미주신경은 흥분했던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깨워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죠. 이런 몸의 변화는 HRV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신호예요. 4초의 리드미컬한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우리 뇌를 원시적인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모드로 전환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에서 뇌로 접근하는 방법은 내 의지력을 탓하는 대신 주변 환경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구글의 비밀연구소 X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 팀에게 벌을 주는 대신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고 몇 년간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큰 문제로 중단되었을 때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추가 손실을 막아준 팀의 정직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힘입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4초의 박스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 몸의 통제권을 되찾으세요. 미주신경을 통해 전전두 피질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당신 삶의 환경 설계자가 되어보세요. 아주 작은 성공을 일부러 설계해서 뇌의 보상 회로를 훈련시키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서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정신 승리와 수능이라는 낡은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뇌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김치, 요거트,
진짜 열심히 챙겨 먹는데요. 이상하게 속만 더 불편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거예요. 아마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발효식품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믿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내 장이 김치나 요거트의 그 좋은 성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가 바로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 건강 얘기하면 늘 유산균, 유익균에만 딱 꽂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 속에는 세균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곰팡이균도 있고 의학적으로 진균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같이 살고 있어요. 건강한 장에서는 얘네가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유익균이랑 서로 힘의 균형을 딱 맞추고 있거든요. 서로 견제하면서요. 이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어디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다고 쳐요. 그럼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곰팡이균하고 싸워주는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려요. 속쓰리다고 위산 억제제 자주 드시는 분들 있죠. 이게 위산을 약하게 만드니까 원래는 위산에 죽었어야 할 곰팡이균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소장까지 쭉 내려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식생활 엉망이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장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바로 그 틈을 타서 곰팡이균이 순식간에 자기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인 모를 소화불량 환자의 약 4분의 1 정도에서 발견될 만큼 드물지가 않습니다. 소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소장 내 진균 과정식, 줄여서 시포라고 불러요. 진짜 문제는 이 곰팡이균들이 당분을 주로 먹이로 삼고 발효식품에 포함된 일부 탄수화물, 당 대사산물들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는 발효식품 안에는 발효되고 남은 약간의 당분도 있고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좋은 대사산물들도 들어있거든요. 장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근데 장 속에 곰팡이균이 득실거리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비유하자면 내가 우리 편 유익균한테 주려고 영양 가득한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서 곰팡이균들이 그걸 다 가로채서 자기네 세력 불리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곰팡이균은 더 신나서 번식하고 가스는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는 더 심하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까지나 집에서 해보는 점검이고 최종 진단은 아니에요. 만약 증상이 너무 심하고 오래 간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배에 가스가 차고 풍선처럼 빵빵해져요. 원래 소장에서는 그렇게 막 대규모 발효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진 곰팡이균들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랑 만나서 마치 작은 가스 공장처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장을 물리적으로 확 늘리니까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빵이나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이 정말 미친 듯이 당겨요. 장 속에 사는 곰팡이균들이 자기 주식인 당분을 더 달라고 우리 장이랑 뇌를 연결하는 신호체계를 해킹해서 뇌를 조정하는 거예요. 곰팡이 과정식은 장내축을 통해 당분 갈망 신호를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야, 당분 더 먹어. 안 먹으면 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랑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돼요. 곰팡이균이 너무 많아지면 장 점막이 망가지는 장누수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장벽이 약해지면서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장벽을 통과해서 면역계에 자극을 줘서 전신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막으려고 온몸에 약한 불을 지핀 것처럼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염증이 뇌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뇌를 멍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가니까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네 번째는 질염이나 무좀이 자꾸 재발하거나 입안에 하얀 백태가 자주 끼고 원인 모를 피부 발진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장은 우리 몸 전체 곰팡이균 감염의 중앙기지나 저장소 같은 곳입니다. 본진인 장에 곰팡이균이 너무 많아지면 얘네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질이나 피부, 입안처럼 좀 약한 다른 동네에 자리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위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그 뿌리가 장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에 좋다고 해서 김치, 요거트,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을 딱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해지고 증상이 확 심해지는 경험입니다. 곰팡이균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연료인 발효대사산물이라는 기름을 그냥 냅다 부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단순한 음식 알레르기나 불내증이 아니라 시포를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는 게 꽤 많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작정 유산균을 더 먹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선제균, 후육균 두 단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첫 단계는 땅을 고르기, 장에서 나쁜 균, 곰팡이균을 없애는 제균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곰팡이균의 먹이가 되는 걸 잠시 끊어주는 거예요. 설탕이나 액상과당,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하고요. 김치, 요거트, 술 같은 발효식품도 잠깐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바로 씨앗 뿌리기, 유익균을 다시 잘 키우는 육균 단계입니다. 곰팡이균을 싹 청소한 우리 장은 텅 비어있는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바로 이때가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제균을 해서 장 환경이 깨끗해졌을 때 락토바실러스균이나 사카로미세스 볼라디처럼 곰팡이균이 다시 자리 잡는 걸 막아주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든든한 아군들을 섭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잠깐 멈췄던 그 발효식품들이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2단계를 통해서 4, 5kg 정도의 살을 아주 건강하게 뺀 경험이 있어요. 내 몸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메보이원 원장 이희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